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무식했을까? 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집을 렌트해서 산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내 집이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흔들어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빌 60는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많은 분야의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쟁점이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 가장 첨예한 논란은 집주인이 본인의 집에 살고 싶을 때 그 집에 렌트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때 세입자한테 퇴거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퇴거 시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완화한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임대차 보호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특별하게 잘못한 부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세입자도 있다 보니 본인의 집에서 선의로 집거주를 하고 싶은 집주인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N12라는 문서를 통해서 집주인과 집주인 가족이 직접 거주할 때 또는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해당 주택이 팔릴 경우에는 1개월치 렌트비를 보상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1개월치 렌트비를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개정안 빌 60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20일 이상의 충분한 통지기간을 제공하면 이 1개월치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통보만 하면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건 다행입니다만 집주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쉬워진다는 데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주인들은 이 1개월치 렌트비를 보상하는 게 싫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 허들이 치워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을 판단하는 LTB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드 앤 테넌트 보드라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 LTB의 행정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검토 요청 기한을 기존의 30일에서 15일로 절반이나 단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토 요청 기간을 반으로 줄였다는 점에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캐나다 다 느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쟁 기관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LTB 결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세입자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언어 장벽 또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법률 지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세입자들에게는 사실상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집주인들은 본인의 임대주택을 렌트할 때 리얼터를 고용합니다. 뭐 리얼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 리얼터는 변호사나 변무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법률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집주인들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월등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는 다르죠. 게다가 많은 세입자들은 소득이 부족해서 아니면 아직 모아둔 자산이 부족해서 렌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국 본인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 요청 기간을 줄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논쟁적인 변화 중에 하나로 임대료 연체 청문회에서 세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한 겁니다. 조금 풀어보면은요. 우선 온타리오에서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사용하는 공식 퇴거 통지서가 N4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 N4를 받았음에도 렌트비를 내지 않게 되면 이때부터 집주인은 랜드로드 앤 테넌트 보드에 세입자의 퇴거를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퇴거는 이 LTB의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하고 이 분쟁 조정 기관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의 의견을 청문회를 통해서 듣고 판단하게 되는데 최근 개정된 법안에서는 세입자의 항변 수단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렌트비를 체납하는 세입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쵸?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의 유지 보수 미이행 또는 심각한 위생 문제 등의 렌트비와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집주인의 귀책 사유가 연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과거에는요. 하지만 이제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방치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더라도 퇴거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료를 전액 지불해야 하는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이는 집주인에게는 거의 무결점의 퇴로 경로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부당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협상력이 제거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건 집주인 입장이냐 세입자 입장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죠. 네, 지금까지 새롭게 개정된 빌 60에서도 임대차법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이 기관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을 더 신속하게 정리하거나 새로운 유닛을 시장에 더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임대시장의 위험 부담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죠. 보상금이 없어지고 이재의 시간이 단축되며 법정에서 방어할 권리가 축소될수록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테니까요. 결국 이 빌 60는 자본의 유동성을 높이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빈부격차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집주인과 개발업자들은 규제 완화로 이익을 얻는 반면 주택시장의 약자인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잃고 주거 빈곤과 노숙자 문제의 위험으로 내몰리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캐나다라는 나라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약자의 편을 옹호하는 듯 했죠. 하지만 적어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적어도 내 집은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극화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자산이 많은 사람 편을 들게 되는 게 자본주의죠. 솔직히 이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논쟁은 해결될 수도 없고 타협될 수도 없는 이슈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결국 양보를 해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슈를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게 세입자와 집주인에게만 국한된 논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진 자와 없는 자로만 구분을 한다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되겠지만 만약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구분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 될까요? 그나마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률적인 장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캔틀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쁘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게 되는데 그럼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코로나 상황 때 많은 나라에서 돈을 풀었죠. 이때 정부에서 직접 돈을 풀어서 n분의 1로 똑같이 돈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의 돈을 받았던 거죠. 게다가 이런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이 아닐 경우 저소득층에게 주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너무 높은 사람은 아예 못 받기도 하죠.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더 흘러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에서 풀린 돈은 100% 시중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중은행이 돈을 나누어 주는 방식은 절대로 n분의 1이 아니죠.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는 10억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2%밖에 받지 않기도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고작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금리 10%를 받는 게 시중은행이니까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시중은행은.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을 통해서 자산을 재분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그렇죠. 항상 부자들은 훨씬 싼 값에 더 많은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자산을 싼 가격에 정말 많이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금리가 10%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돈을 빌립니까? 어렵죠. 당장 돈 갚기도 힘드니까 돈도 뭘 빌릴 뿐더러 설령 빌린다 하더라도 갚는데 허덕하다 보니까 자산 투자는 꿈도 못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이나 캐나다 중앙은행은 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뿌리게 되고 그 뿌린 돈은 항상 부자들한테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인플레이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 오른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에 투자해서 가치가 오른 부자들은 자산 가격이 거의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진짜 2배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 자산이 이미 5배가 올랐으니까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혀 동참하지 못했는데 물가만 2배 오른 것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산은 반토막이 난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전자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후자에 속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후자에 가깝다고 모두 체념하고 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발 포기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회는 있거든요. 언젠가는요. 제 경험만 해도요. 오래전 조그만 타운하우스를 팔면서 위약금 2만 불을 날려야 했고요. 그 타운하우스를 판 돈으로 내 가게를 하면서 오랜 시간 렌트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파트 방 2개에 4인 가족이 살면서 가장 큰 방을 반으로 쪼개서 성별이 다른 딸과 아들이 함께 써야 했을 때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무식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저는 절대 체념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1997년 한국의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끔찍하고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계 수치를 보면 이때 수많은 기업들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불행이었지만 누군가에는 기회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과 같이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변동성이 클 때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금의 이 지각 변동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 셰프의 부동산 이야기가 여러분의 준비와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2026년에는 더욱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